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연말에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을 텐데요. 이 술자리에서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서는요. 술자리에서의 올바른 방법 그리고 어떻게 술을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나 눈이 오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서울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눈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아침은 얼마나 추울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2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고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무려 6도 정도 높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아침 공기는 차가우니까요. 오늘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낮엔 서울과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 영남 내륙과 강원 남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남부와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과 충북에 최고 7cm, 그 외 내륙에도 1에서 3cm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제주엔 5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와 경북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는 물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화재 위험이 없는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그 외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6도 정도 올라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4도, 대전 2도, 대구 3도 등 전국이 5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일요일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지역은 저녁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길이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운전 하셔야 하고요. 이동하실 때도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먼저 방송인 장미아 씨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연말, 송년회 시즌입니다. 예.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시즌만 되면 희한하게 얼굴을 보자라고 전화들을 많이 하죠. 아니, 근데 김현웅 씨 목소리는 왜 그래요? 연말을 맞아서 감기? 감기에 걸렸습니다. 난 술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감기였구나.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 감기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건 평일이건 약속이 참 많이 잡히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장미아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럴 때 빠지지 않는 게 또 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일하는데도 좀 지장이 생기고 몸이 많이 피곤해지죠. 그렇죠. 예, 작년보다도 더 이렇게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술은 저는 먹어서 득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술 먹어서 잘 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전혀 안 드시죠? 예. 내가 술 먹어서 사업이 잘 됐다든가 네네. 내가 술 먹어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또 왜 사람이 처음에 습관을 만들지만 그 만들어진 습관이 또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죠. 예. 이 술 먹는 습관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맞아요. 이 술자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술자리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술자리 폭탄주 마시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야. 와, 폭탄주 정말... 마시면 사망할 수 있다. 무시무시하네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치유비책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준석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그래도 적당한 술은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네.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날뷰가 예. 될 수 있잖아요. 인생도 즐겁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김현욱 아나운서는 네. 적당히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음날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일어나기가 힘들고. 네. 예. 몸이 찌뿌둥하고. 더군다나 오늘 주제가 폭탄주 마시면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웃은 게 네. 어젯밤에 과음하신 분들 갑자기 술이 확 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듣고 네. 아, 이렇게 무서운 건가? 네. 아,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가? 이런 특히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는 폭탄주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쵸. 맞아요. 섞어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하. 근데 연구에 의하면 적당한 술은, 그러니까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심혈관계 이 질환에 맞아. 예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술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포인트가 적당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음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는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걸 다 따져보더라도 사실은 술이 주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매년 280만 명의 사람이 술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 중에서도 특히 매년 여성들은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이 2.2% 정도가 되고요. 남성분들은 당연히 더 높겠죠. 6.8% 정도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건 이제 전체 인구를 봤을 때고요. 네. 50대 이후는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7.1%,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남성은 50세 이후 이제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이 18.9%, 그러니까 20% 거의 가까운 거죠. 남녀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술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네. 사망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간경변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역시 간이 문제네요. 이외에도 간뿐만이 아니고 뇌졸중 그리고 뭐 결핵도 올 수가 있고 그래요? 혹시 교통사고나 자살 같은 원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아이고야. 근데 이런 원인은 사실 술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들을 밝혀내는 거고 사실은 음주로 인한 뭐 폭행이나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까지 합쳐 넣으면 술이 주는 이제 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느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치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술은 적당히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술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네. 본인이 선호하는 술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안주 없이 먹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안주빨만 세우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행동과 습관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 습관에 따라서 또 이게 굉장히 우리 건강을 또 좌지우지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 이런 행동 안 돼요. 네. 라고 준비하셨군요. 판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5가지나 있다라는 거 일단 놀랐고요. 이걸 떼야 되나 걱정도스럽고요. 야, 하지만 뭔가- 시청자를 위해서 예. 제가 좀 희생을 해보죠. 네네. 예. 무심코하는 행동이 이렇게 아, 많았다고 하니까. 얘기가 싫다. 네. 자,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네. 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일단 세게 나오네요. 폭탄주 마시면 사망한다. 진짜 이렇게까지 돼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음주 문화가 폭탄주, 이렇게 술을 섞어 마시는 문화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폭탄주 같은 경우는 독한 술을 굉장히 연하게 많이 마시게 하는 약간 착각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맥주 같은 이제 탄산의 이제 술을 예, 섞어 마시다 보면은 탄산 성분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를 일순간에 체내에 높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순식간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회오리주. 호흡 중추라던가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하면 이제 구토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호흡근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심지어 사망이 이르기까지도 하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문 용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뭐 도미노주, 회오리주, 뭐 그러면서 얼굴은 너무 또 기뻐해. 막 완전히. 아니, 많이 보던 장면이라 갑자기 나도 뭐 모르게 좀 약간 흥분을 했어요. 근데 예. 야, 이 술자리를 너무 자주 갔거나 또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면 진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라고 하니까 이제 손이 좀 떨리기도 한데 다음은 다 적당하게 받다 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왔잖아요. 야, 그래도 4가지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어쨌든 두 번째는 폭탄주는 좋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샷 하면 뼈도 원샷.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샷을 하게 되면 뼈도 원샷에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뼈도 썩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간결하네요.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많이 먹으면 간 쪽에 무리가 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역시 뼈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제 뼈의 그 칼슘 흡수 자체를 막기 때문에 온 몸에 있는 뼈 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거의 제일 큰 관절 중에 하나가 고관절인데요. 여기에서 골반뼈랑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이제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해처럼 끼워져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뼈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뼈가 부러지고 심하면 괴사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은 물론이고요.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고 또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서 보행도 어렵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술을 400ml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의해서 저 질환에 걸릴 확률이 9.8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더 많이 과음하시는, 그러니까 1000ml 이상, 1리터 이상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더 증가합니다. 17.9배 정도가 거의 18배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400ml면은 소주 한 병하고 반인데. 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고 한 하니까 번도 아니고. 보통 한 번에 막 2~3병씩 먹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3병 먹으면 1000ml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2배라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뼈도 뼈인데 과음을 하면은 허리 디스크에도 안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음주가 자꾸 습관성으로 오게 되면 고혈압이 동반이 되게 되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 질환에, 그러니까 혈관에 손상이 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자꾸 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 같은 곳에는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스크라는 게 있죠. 그 주변에 인대라던가 근육에 산소라던가 그 영양분이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디스크 증상이 올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원샷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샷 안 하고 잔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옆에서 야유를 해요. 그렇죠. 분위기 흐름상. 분위기 망치냐, 너 뭐 바쁜 일 있느냐,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분위기상. 그때 집에 가면 되는데. 근데 분위기상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샷을 하더라도 양을 줄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인데요. 괜찮은 방법이죠. 사실 원샷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마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원샷이라고 했냐면 원샷을 하면서 적게 마시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득 따라주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 원샷 하는 이 잔 자체가 표준으로 저희가 알코올 이제 그 섭취하는 그 표준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샷을 한 2번 정도만 해도 1일 표준 섭취량을 넘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샷 자체가 그리고 우리 특히나 원샷 하면 첫 잔 이잖아요. 첫 잔은 원샷. 근데 공복에 이렇게 독한 술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위장관계의 흡수율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샷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먹고 있고 더 빨리 취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그 음주량을 조절을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치 보고 하는 거는 잠깐이지만 건강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샷보다는 좀 꺾어서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중에도 민 원장님도 손목 스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원샷 하는 데다가 얘기하니까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 원장님도 잘 드시는 것 같긴 해요. 아유, 그래도 저분은 링게 자, 세 번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술자리 좀 나가서 바람 쐬고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마시다가 잠깐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면 정신이 좀 확 든다. 술을 좀 깨고.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그 웬만하면 권하고 싶은 행동은 아니세요. 그래요? 1차적으로 술이 깨는 느낌을 들어서 들어가서 술을 더 드실 수 있는 안성이고요.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제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온 유지 기능에 좀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온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좀 춥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때 찬바람까지 세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감기 같은 2차적인 증상도 생기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음주의 숙취와 이 독감까지 겹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감기가 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술을 마시면 이게 그렇죠. 더 안 좋은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당연하죠. 그러네요. 예. 아유,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설상가상이야. 예.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술자리 이런 행동 안 돼요. 네 번째는 술잔을 돌리고. 아직도 그렇게 돌리나요? 그래도 이게 정이잖아요. 특히 회식 때 많이 하죠. 정이죠. 그렇죠. 맞아. 내 잔 한 잔 받아라.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있는 술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술잔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정이다, 의리다 이렇게 해서 술잔을 계속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위생상에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도움이 하나도 될 게 없는 습관이거든요. 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겨울철에 걸리는 질환들 중에 보면 뭐 특히 A형 간염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침과 같은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옮게 되니까 술잔을 돌리면서 서로 이런 바이러스들을 전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암 유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음식 같은 것들을 쉐어해서 먹으면서 많이 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더 전염이 되고 걸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술잔을 돌리면 술만 돌리는 게 아니라 A형 간염도 돌고 헬리코박터도 돌고 독감도 돌고 감기도 돌고 지금 그런 얘기인 거네요. 같이 도네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먹게 되잖아요. 뭐 파도를 탄다거나 저렇게 억지로 잔을 권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결국 내 주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술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들 좀 이걸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리긴 돌리는데 한번 물에 씻어서 내지는 이렇게 휴지로 닦아서 바이러스는 닦아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행동은 좀 상가야겠네요. 네. 어떻게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은 뭘까요? 고난 길이 하나네요. 술, 담배를 같이 하면 식도 암에 걸린다. 이게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술 드시면서 더 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피는 사람들도 사실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담배가 당겨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군요. 지금 막 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담배까지 더해지면 뭐 그렇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요. 이 사실은 서로의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담배 자체가 알코올 흡수력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흡수도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순히 담배만으로도 이제 간의 섬유화라든가 간암의 발생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시더라도 참는 게 좋겠죠. 그런데 술과 담배가 같이 어우러지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술 같은 경우에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닿게 되는 부분이 식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식도암의 95% 정도는 편편상피 세포암이라고 하는 이제 병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암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술이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담배 역시도 또 단독으로도 식도암의 위험을 한 5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늘린다고 돼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각각의 발암물질들이 더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식도암에 걸릴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무섭네요. 생각해보니까 술 먹으면서 내가 피지 않아도 옆에서 피면 간접흡연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그렇게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참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조금만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무심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5가지나 있었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딱 한 잔만 마셨는데 다음 날이 너무 힘들다 이러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소량만 술을 드셨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힘들다고 하실 때는 마신 총량보다는 술을 마신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술자리 후 이런 행동 안 돼요. 보통 우리가 판넬 준비하면 3가지, 4가지로 끝나거든요. 오늘은 그것도 5가지. 좋네요. 그것도 5가지야. 야, 합이 10가지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많지, 행동이? 자, 첫 번째. 술 마신 후에 이런 행동 안 된다. 아이고. 음주 후 2차는 노래방 가야죠. 이거 코스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진 안 코스 가는 사람 아닌가요? 없어요. 술 마시고. 왜 화를 내요? 안 갈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이야.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주는 굉장히 많네요. 저도 보니까. 진짜 몰랐어요. 1차에서 이제 취기가 올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 가서 굉장히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부르죠.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목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술을 마실 때 이제 알코올을 대사하는 데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준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대를 보호하는 윤활 물질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신 뒤에 갈증을 호소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말을 많이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은 네. 이제 이중고를 겪게 하는 거죠, 목에.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성대 결절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로 오해가 생겨요. 네, 두 번째는요. 술 마신 뒤에 커피 한 잔. 이런 경우도 많이 하는데.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야 우리 술도 좀 깨고 할 겸 그렇죠. 뭐 맞아요.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차 술 마시고 2차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요즘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다 저는. 보면 네. 술이 깨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죠. 저기는 노래방이 자연스러운데. 네. 이거 왜 안 좋아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술 마신 뒤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다음 날 아침에 술을 깨겠다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사실 술 자체는 좀 진정작용이 있는데 반대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 때문에 각성 효과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내가 술이 깼구나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네. 결국은 오해이신 거죠. 실제로 몸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보통 술 먹고 나면은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보통 얕은 잠, 설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 커피까지 드시게 되면 카페인의 각성 성분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이제 지장을 받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네. 잠깐 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수, 그러니까 술만 마셨을 때도 탈수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카페인의 이뇨작용까지 더해지게 되면 탈수작용도 더 강해지게 되니까 다음날 숙취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게 돼서요. 보통 술 드시고 나면 물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어때요? 보통 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술 드신 다음은 아니고 술 드실 때 섞어 드시거나 같이 드시잖아요.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술을 굉장히 빨리 흡수시키게 되거든요.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혈중 농도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술을 더 이제 빨리 취하게 돼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역시. 그렇군요. 자, 술자리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하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샤워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심지어 마음으로. 술 마시고 나면은 술 깨려고 사우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샤워하다가 가끔 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머, 저희가 어머. 그 이제 약간 냉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이제 근데 저희가 사우나 가면 안내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안내 문구 중에 하나에 음주자들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맞아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몸에 쌓인 열기를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사우나라든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에는 이 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토가 된다든가 순간적으로 실신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세상에. 와, 술 먹고 사우나 가시는 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찬물로 하면 어때요? 찬물도 좀 피해야 되는 게요.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간에 포도당이 공급되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네. 순식간에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관 파열 등의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술 마시고 나면은 좀 샤워는 좀 삼가하고. 네, 샤워를 하더라도 적당한 온도가 좋겠죠. 미지근하게. 집에서- 미지근한 온도. 집에서 그냥 가볍게. 네. 우리가 가지 않게. 아니면 샤워를 한 다음에 회식 자리를 가든가. 네. 아니, 나는 지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씻고 자게. 그렇죠. 야. 안 해갖고 이 방송을 보길 바라면서. 네. 아유, 정말 지저분한 자, 거 다 네 하려고 번째로 그래. 가보겠습니다. 네. 술자리 이런 행동은 안 됩니다. 감기약 복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지금 사실 김현욱 아나운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감기,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술자리가 있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약을 빨리 먼저 먹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술자리에 그러고 나서 가야겠다. 그래야 컨디션이 좋으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역으로 이제 술자리 갖고 나면은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감기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다음날 숙취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고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종류의 약들이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랑 약물이 모두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특히 간은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늘 최우선적으로 알코올 먼저 대사를 시키게 됩니다. 독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약물이 혈중에 좀 더 오래 남아있게 되니까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다른 부작용들 그리고 간독성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술자리 전후로는 웬만한 약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뭘 같이 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네. 5번째는요. 술자리 후 전기장판 틀고 잠들기. 근데 왜 아까 냉감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네. 전기장판에 자는 게 왜 안 좋죠? 따뜻하게. 그게 이제 냉감을 느끼니까 우리가 체온 유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요. 네. 전기장판을 틀고 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체온을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혈관 질환, 그 고혈압 환자분들한테서는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추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담요를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고요. 네. 혹시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자게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술 마셨으니까 술김에 사실은 보도블록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바로 누워서 자버리면은 썰렁함도 못 느끼고 씻지도 다음날 않고. 깨지 않을까. 이것도 정말 위험한 행동 위험해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이제 간에서 이제 술이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제 술이 더 늦게 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이 증상이 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자다가 갑자기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정말 심지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적당한 미온수로 세수를 하고 아무리 자기 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충분하게 좀 술이 깼다고 느껴질 때 잠드는 게 좋고요. 술을 너무 많이 가함을 하셔서 갑자기 잠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좀 힘들지만 옆에서 2시간마다 깨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꿀물들을 계속 마시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정말 안 살고 말지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다음날 쫓겨나겠네. 쫓겨나죠. 아니 저는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왔고 막 헛소리 저기 술 먹었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좀 술이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자는 게 맞는 거네요. 아유, 참 어렵다. 자,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의 행동들 중에 위험한 행동 그리고 술 마신 이후에 피해야 될 행동 이걸 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술이 또 백해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해장을 어떻게 할까? 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해장에도 워낙 민간요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근데 예전에는 뭐 해장 그러면 콩나물국, 대표적이죠. 북엇국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무슨 라면, 피자. 저도 느끼한 그 크림 파스타 먹으면 좀 괜찮은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요법이 다양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숙취를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음주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당연히 요즘 같은 연말에는 그런 게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B 자체가 워낙에 신경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간의 독성을, 그러니까 간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로물질이나 독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보면 미국에 있는 로욜라 대학의 보건 시스템에 있는 이제 박사님이 하신 얘기에서 전날, 그러니까 술을 드시기 전에 비타민 B를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숙취를 아예 없애주는 건 아니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효과가 있는 건 이온 음료를 드시는 거죠. 이제 술을 드실 때 항상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해질이나 여러 가지 뭐 미네랄들이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체액을 보충하는 데도 더 빠르고 여러 가지 전해질이나 미네랄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드시게 되면 수분 보충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해장을 한다고 해장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그러니까. 부익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여기서 그냥 순간 썰렁해지네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짚어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게 있어요. 저 한번 볼까요? 해장. 요거 드시는 분들 있다고. 하나는 바나나. 요거는 알만한 건데. 또 하나 이 색깔이 진한 요 음료. 이게 뭔지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언뜻 봐선 코코아 같은. 요즘에는 이걸 드시면은 그렇게 숙취 해소에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한번 마셔볼까요? 제 앞에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우, 좋다.
아, 이 향 맡으니까. 네. 뭔가요? 초코우유죠? 초코우유인데 지금 향을 네. 맡아보니까. 아, 이게 왜 좋죠? 그 유럽에서는 해장에 진짜 초콜릿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초콜릿의 그 알칼리 성분과 흑당, 그다음에 카테킨 성분 같은 경우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술 마신 다음 날 아무튼 속쓰림 호소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위법 보호도 되긴 하는데 또 지나친 또 유지방 섭취가 위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또 너무 과도하게 마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 생각난 김에 네. 그 강한 술 있잖아요. 독주. 네. 이걸 먹기 전에 위를 좀 코팅한다고 우유를 미리 먹잖아요. 네. 그거는 도움이. 그 우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산을 너무 과도하게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속을 더 쓰리게 하고 거기다가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니까 위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또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면 이게 코팅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구나.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초코우유도 초코우유인데 제 주변에서는 이 술 마실 때 바나나를 이렇게 챙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해장에 도움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은 과일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술 마신 다음날 구역감이 굉장히 심하시거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한테도 효과적이고 전날 이미 구토를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도 칼륨을 보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야. 특히 이제 이 칼륨 성분 때문에 숙취로 인한 구토감을 달래줄 수도 있고 이미 속이 쓰린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의 연동 운동도 도와주게 되니까 술 먹은 다음날 유난히 속이 좀 더부룩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의학에서도 숙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준석 원장도 술 드시죠? 소개를 하죠? 예, 가끔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뭘 마시느냐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네. 한의사들은 오히려 술을 깰 때 네. 더 한방차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칡생강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 칡하고 생강하고 같이. 네. 보통은 헛개나무차 같은 거 많이 맞아요, 먹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음료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거 먹고 있었어. 그러네. 같은 걸 먹었어야 되는데. 식생강차는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칡과 생강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넣고 같이 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숙취 증상을 이제 술을 마신 후에 몸에 습열이 쌓이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다음 날 두통이라던가 속 메스꺼움, 구토 같은 걸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한 소변, 그러니까 땀을 좀 많이 내고 네.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 칡, 저희가 약재로 갈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갈근은 입마름 증상을 해결해주고 이제 구강 건조감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신기하네요. 왜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이면 전혀 다른 새로운 향이 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의 향만 남는데 요거는 칡향도 있고 생강향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네요. 두 가지가 다 있네. 그렇죠. 이 씁쓸하면서도 깊은 향이 나네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목이 축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생강은 또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강은 이제 우리가 오신구토, 심지어 여성분들 입덧 증상에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증상이 우리가 다 숙취 증상과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술을 깨는 데 있어서 네.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생강이 선생님 소화하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네, 정말로 그 생강 같은 경우는 채기가 네. 있을 때도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금방 내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거는 노란색인데 네. 생강만 가지고 다린 건가? 아닙니다. 이 노란색 차는 진피라 그래서 우리가 귤 껍질을 다린 차입니다. 약간 달짝지근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향긋하네요. 네. 진필 같은 경우는 기가 뭉친 걸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이기 건비,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배에 가스가 찬다라던가 변이 무를 때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하여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방법은 귤 껍질을 그냥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거만 끓이는 거예요? 딴 거 안 넣고? 그 이제 귤 껍질만 끓였을 경우에는 약간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꿀을 같이 탄다라던가 네.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실제로 꿀물만 마셔도 조금 그 숙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꿀이라는 게 또 좋은 식재료네요.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술자리에서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그 위험성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연말에 송년회는 많으시겠지만 조금 자제하시고 맞아요. 좀 적당히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고 싶네요. 저한테. 일단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 자신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좀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민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사실 술자리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막년에다 속년에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신년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고 네.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요? 술을 즐기는 게 아니고 좀 더 숙취를 덜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팁들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능한 숙취를 피하고 좀 즐거운 연말 술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 과유불급? 예, 술이 딱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아.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네. 즐겁게도 보내시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정 원장님 언제 시간 되세요? 송년회 한번 하죠. 자, 많은 분들 예. 참 오랜만에 만나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반갑죠. 예, 서로가 안부도 묻고 하지만 네. 적당히 그리고 또 음주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생기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 피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와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일상생활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통해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잘 사는 법 시간인데요. 우리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네. 서연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의 잘 사는 법 주제는 뭘까요? 장미아 씨? 네, 자 오늘도 제 앞으로 사연이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된 주부입니다. 지난 결혼 10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든든한 남편에 또 토끼 같은 자식 둘 두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어느 날 말이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에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 어떤 여자에게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과 아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 얘기는?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모른 척하고 그 여직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남편과 아이들도 있고 헤어질 의사가 전혀 없으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네. 예. 그랬더니 그 여직원, 나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을 써도 안 되길래 또 이 여자는 저희 남편한테 그 다음부터 더 집착을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길래 제가 그 회사 찾아가서 소문 냈습니다. 지금 이 여직원이 유부남을 만나서 지금 한 가정을 깨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난리를 치고 왔더니 오히려 그 여직원 그 일로 인해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다며 저를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오. 아니 지금 한 가정이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저를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 소송을 걸면 제가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이런 경우 결론적으로 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렇게 상대방, 즉 그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저희 법률 용어로는 상간자라고 합니다. 네. 상간자의 회사에 나의 남편과 혹은 나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투서를 보내거나 또 소문을 내서 상간자가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럴 경우 소문을 내신 분은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네. 아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억울하죠, 이런 경우. 네,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이런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피해가 있다고 보아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회적인 저평가를 일으키는 것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실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죄 걸릴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명예라는 거는 우리는 고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명예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네. 근데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이 법원에서 난 판결문 있잖아요. 네. 이걸 이 배우자의 외도자의 뭐 아파트나 회사 같은 데가 직접 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해당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판결문의 당사자니까 네. 내 판결문을 내가 뿌리는데 무슨 문제이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상간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릴 때 네. 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네. 그 집이 뭐 잘못했다고 왜 뭐 아파트 벽에 써붙인다든가 맞아요. 이러면은 네.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네. 생각이 나고요. 지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뭐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무슨 뭐 문자라든가 네, 뭐 이렇게 네. 톡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데 SNS를 통해서. 예,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상대방을 상간자를 이렇게 내가 알리고 그러면 역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특히 SNS나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경우는 네. 정보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그래야 되겠다.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중으로 지금 다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억울한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상간자와 내 배우자를 내가 합법적으로 뭔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합법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서 이제 법으로 보호해주는 경우는 네.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751조, 즉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그 배상액의 결정이 네.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 법원에서 판단하셨을 때 교제의 길이, 교제의 정도, 네, 그리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네. 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이런 경우 있죠. 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아까 그 살해자의 예처럼 자기는 너무 속상하고 남편을 보기도 싫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이들 때문에 또 아이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원만한 가정 형태를 계속 이루고 싶어서 네. 그냥 그 형태는 유지를 하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만 좀 받고 싶다. 네, 이런 경우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사실 그런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당장 깨고 싶지는 맞아요.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네. 이제 과거에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네. 이게 2015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면서 그럼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전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런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 증거 잡으려고 이 배우자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을 보던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핸드폰이나 배우자의 이메일을 배우자의 허락 없이 여는 경우에도 네. 처벌을 받게 아, 됩니다.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부부는 좀 특수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남편의 네.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아내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우리 사이에 뭐 어떤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만약에 비밀번호를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알아서 네. 이메일을 개봉하거나 또는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시면은요, 휴대전화 패턴을 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되고 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보다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부부지간은 좀 아니, 특수한 관계라고 근데 저는 너무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그럼 네.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혹시 남편이 이렇게 진술한 거 있잖아요. 네. 미안해, 내가 만났어, 몇 년 됐어, 뭐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네.
그 이제 아내에게 남편분이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녹취를 해두시면은 그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네. 사실은 흥신소라고 그래, 소위 맞아요. 그렇죠. 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네. 그분이 뭘 추적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수집하게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 분류는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없다. 네. 또 뭐 증거가 있었는데 남편이 다 삭제를 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흥신소라도 어떻게 좀 가서 네. 의뢰를 하면 됩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요? 네. 예. 만약에 배우자가 뭐 우연히 불륜 현장을 목격하셔서 사진을 찍었다거나 네. 녹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제3자, 즉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죠. 흥신소 같은 데를 시켜서 돈을 주시고 네. 뭐 배우자를 밀행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하시는 네. 경우에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법상 처벌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를 네. 흥신소에서 녹취를 해서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럴 네, 수도 네.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위반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이런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좀 하여튼 지혜가 많이 동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상간녀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너 왜 내 남편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를 맺었느냐. 그때 그 여자가 오히려 나 유부남인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난 결혼할 상대로 알고 있었어. 뭐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혹시 남편과 그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있어서 상간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결혼한지 몰랐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만약에 진짜로 몰랐다면 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간자에 대한 유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동을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네.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습니다. 쉽지 않네. 네, 만약에 그래서 진실로 상대방이 뭐 그러니까 배우자인지를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교제 기간 도중에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그렇죠. 중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몰랐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무조건 발뺌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면책하려고 네네.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거짓말 탐지기는 저희 나라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가끔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예. 민사소송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요? 네, 또 한 가지는 거짓말 탐지기는 형사소송에서도 증거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그냥 하는 것뿐이군요. 참고로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게 되면은 나는 이리 와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녹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안 되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는 정말 예. 거짓말 탐지기라도 쓰고 싶지만 그렇죠. 적법한 증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적법한 증거라고 하시면은 그 소송을 제기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네네. 그 둘이 통화 내역 같은 거를 그렇죠. 문자 그런 방법이 주고받는 거. 있구나. 이런 네, 것들. 법원을 통해서 네, 네. 네. 그렇구나. 문서대출 명령 신청 등을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할 수는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진작 알려주시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었는지 예. 몰라요. 아유.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둘이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두 사람이 거의 뭐 별거 상태거나 네. 각방을 쓰거나 네.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이런 경우에 외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안이 달라지는데요. 네. 예.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썼을 경우에는 사실 아직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유효하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부부간에 정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지. 네, 하지만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 별거. 오랜 기간 별거를 하신 경우에는 네. 과연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아주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 아내의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였고요. 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부부 생활에 실질이 없다. 따라서 불륜행위로 침해하는 대상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각하된 경우입니다. 기각된 네.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혼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오래 살았다는 거 인정하는 것처럼 네. 예. 법적으로 부부지만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바람핀 걸 알게 됐어요. 네. 아, 과거. 그렇죠. 과거에. 예. 그 와중에도 혹시 아. 이게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소급될 수 있냐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거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기 네. 전에 외도한 걸 안 거예요. 아, 네. 그 네. 경우에 가끔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다. 네. 네. 이혼을 하셨고 위자료 청구를 하셔서 받으셨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신 그렇죠.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생기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위자료 청구를 하면 다른 유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더 알았다고 할지라도 네. 이혼 소송 후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다만, 자, 저희가 뭐 네. 여러 가지 뭐 외도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례자분의 그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사실 제일 좋은 건 초심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결혼 생활 잘 유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렸다고 서로에 이해하시면 대한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가 네. 깨지지 않도록 서로 네.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 또 훈훈하게 결론을 맺어보면서 네, 오늘 잘 사는 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는 K-팝 시상식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팬들은 투표 보이콧까지도 네.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가요 시상식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 보이콧에 들어간 일부 아이돌 팬들. 투표를 위해 상업 광고를 보게 하거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데 성인 광고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팬심을 이용해서 팬투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유료투표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최 측은 개인 사용자가 음란 광고를 올려 문제가 되자 앱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시상식은 한 달에 10,000원가량 내야 하는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투표권을 더 주고 투표권 20장을 4,000원에 판매하는 시상식도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연말 연초 가요 시상식이 10여 개로 급증한 가운데 시상식 투표를 놓고 팬심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팬들의 편법적인 중복 또는 우회 투표를 막기 위해 광고 앱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지만 작은 팬덤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네 아티스트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논란이 계속되자 아예 온라인 팬투표를 폐지한 곳까지 나왔습니다. K-팝 위상에 걸맞는 공신력을 갖도록 투표 방식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김종석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네.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이제 걱정 근심을 하고 네.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유미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을 많이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감기약을 먹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약사나 의사에게 상담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이럴 때는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먹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서로 맞는 약도 있지만 오히려 함께 먹으면 또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도 궁합을 제대로 잘 알아보고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는지 판넬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진짜 많이 먹는 약들인데 자, 첫 번째 항생제와 먹으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는 이제 자주 먹으면 또 안 되는 약이기도 한데 고지혈증 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생제 중에 클레리스로마이신과 고지혈증 치료제인 심바스타틴을 함께 복용을 하면 그 고지혈증 약의 대사를 항생제가 막게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근육에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근육이 파괴돼서 나타나는 그 부산물로 인해서 신장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신장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항생제 조심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항혈전제입니다. 항혈전제라는 건 이제 혈전, 그러니까 피딱지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뭘까요? 의외로 무좀약이네요. 이건 좀 생뚱맞지 않나 싶은 약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 항혈전제랑 무좀약이랑 같이 드시면 무좀약이 항혈전제의 대사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혈전제의 그 농도가 높아져서 출혈의 위험도 높아지고 또 빈혈이라든지 상백함 또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혈전제와 무좀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무좀약을 포함한 항진균제 등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진균제. 그러니까 균을 없애주는 이런 약을 먹을 때도 좀 주의하셔라.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드름 약.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드시는데 약을 이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은 뭘까요? 항생제. 이건 그러니까 진짜 의외예요. 항생제는 고지혈증 약도 안 되고 여드름 약도 안 되는군요. 그리고 또 항생제가 여드름 치료에 쓰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일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여드름 약하고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같이 복용을 하시면 뭐 두통이나 구토 증상 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하면은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뇌종양하고 유사한 증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정말 위험하네요, 특히 피부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분들, 여드름약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골다공증 약. 요거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철분제.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철분제는 당연히 철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한데요. 골다공증에는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일부 골다공증 약은 철분제랑 함께 복용을 하시면 철분제가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서 철분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한두 시간 좀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좀 두고. 참 5, 60대 여성분들 중에 골다공증과 빈혈이 같이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자,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면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고 헷갈린다 하는 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중복 여부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DUR이라고 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거나 또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를 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인지 또 먹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사용 중지된 약은 아닌지 등의 안전성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도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영양제는 처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DUR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는 안 되는군요. 따라서 그 영양제를 복용하시기 전에 사전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모두 확인을 하셔서 그 해당 영양제하고
먹고 같이 먹어도 되는지를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 심평원 홈페이지나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을 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면은 네. 조제 일자, 조제 기간, 또 막 약품명, 투약량, 투약 일수 등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하실 때 의사나 약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환자가 사전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화면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조회 기간은요? 본인이 원하는 기간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동 서비스가 그 조회 시점으로부터 한 12개월 이전까지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DUR을 점검하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를 하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DUR 점검을 하지 않은 약은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밖에도 이 DUR 시스템이 우리가 서로 상극인 약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등의 그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 그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게 의료기관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감염병을 확산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혈을 할 때도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 금지 약물의 복용자 정보도 대한적십사사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적절하지 않은 헌혈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저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네, 2016년부터 시행해서 이 서비스가 점차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21만 명 정도 국민이 개인 건강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참 이렇게 유익한 정보 많은 분들이 좀 널리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유미영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2월 11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린다만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연말에 술도 좀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 Everybody watch you moving. It's